네, 안녕하세요. 저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민 차장입니다. 벌써 이제 한 주의 반이 지난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지난 월요일 날 옆에 계신 저희 팀의 김현정 차장께서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신 채권에 대한 기초, 기본 교육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별명 하나 지었거든요. 차장 네, 별명. 네. 이지맨. 이지맨 네. 왜 이지맨인지 아세요? 쉽다. 네, 이거 쉬운 남자가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 워낙 채권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들어보신 직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채권 교육은 없다. 정말 이제까지 들은 채권 교육 중에 제일 좋았다. 예,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채권에서 좀 알아봤는데,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좀 간단히만 좀 말씀 네. 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만 알면 뭐 채권 뭐 우리가 투자 크게 뭐 이 정도만 알면 네, 첫째는 첫째, 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비례한다. 네. 예. 두 그리고 번째, 두 번째,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좀 네. 표현이 어려운데 어, 쉽게 말하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결국은 어, 지금처럼 금리가 시장으로 오른 상태에서는 만기의 개인 채권들이 가격이 빠지는 하락폭이 더 크다. 음.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됐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있다. 네, 그거는 뒤에 이제 오늘 음, 시간 나올 거고요. 음. 예, 요세 가지만 아시면은 오늘 뭐 교육 받는 게 무리는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네. 혹시 지난 회의 그 화상회의를 녹화를 했으니까 예, 혹시 못 예. 들으신 분 계시면 지난 회의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지난 회의 목록 들어가시면은 우측에 저희 방에 보면 우측에 파일이 있거든요.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아주 저희 이지맨의 쉬운 채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오늘 내용은 저번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서 좀 쉽게 제가 많이 어렵게 설명하면은 조금 쉽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은 제가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할 건데요. 채권을 저희가 이해한 데 있어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안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채권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저는 채권 투자를 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농사 짓는 기분? 예,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거든요. 그럼 지금 과연 채권밭에 씨를 뿌려야 되냐? 결국 지금 채권형 펀드를 뭐 당장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채권형 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시기이냐라는 걸 고민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좋다. 그럼 지금은 관심을 가질 시기라면은 도대체 어느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까? 거기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그럼 관심을 갖는 건 좋다. 그러면 관심 갖는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결국 농사를 할 때 땅, 토지를 그리죠. 토양의 상태를 볼 때 뭐를 봐야 되냐,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걸 간단히 볼 거고요. 다섯 번째, 다 좋아. 그러면은 과연 도대체 저희가 판매하는 펀드 중에 뭘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거죠. 5번. 예. 물론 자료에도 있지만 뭘 해야지 지금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다섯 번째 설명드릴 겁니다. 딱 결론적으로 네. 채권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우리 예, 예.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따지면 되겠네요. 네. 역시 이즈맨다운. 네. 그리고 뭐 저희 공지 봤었겠지만 저희 밴드 들어가시면은 제가 어제 이제 어제 저녁 때 저희 화상이 한다고 안내드린 밴드 글이 있거든요. 거기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은 제가 월요일 날도 지금 추첨해서 10분 상품 보내드렸어요. 드릴 예정인데 마찬가지 이번에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10분 추첨해서 아주 좋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통화 정책부터 간단히 볼게요. 이분은 제가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아니, 요즘에 네. 연준 보면은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연준이 미국 연준, 파월 의장. 파월이 지금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양측의 손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양측의 손님도 그러고 저는 좀 뭐랄까 좀 안쓰럽다? 음. 안쓰러운 느낌? 여러분들 혹시 파월의 별명을 지어준다면 뭐라고 지어주시겠어요? 그냥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양치기 소년 뭐 별명도 좋고 약간은 뭐 쓰다듬어 주고 싶다? 너무 이제 힘겨워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에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7월에도 일단 비슷하게 0.5에서 0.75% 인상을 예상이 돼 있고요. 결국은 계속 긴축을 하겠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긴축을 강화해서 올해 연말에 3.4, 내년은 3.8, 내년 말 예상이긴 하지만 3.8까지 기준을 올리겠다. 결국은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가 엄청 심해지고 있으니 물론 경기 둔화 침체도 걱정은 되지만 그거 상관없이 우리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QT, 양적 긴축이죠.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 예, 뭐 그런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불을 뭐 열심히 지금 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불이? 글쎄요, 5월 달에도 막 불 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막상 물가지표 6월 달에 딱 나오는 거 보고 이번에 말을 또 바꿨잖아요. 그렇죠. 7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7월 달에 이제 CPI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개인 소비 지수를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고 뭐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쉽지 않겠다. 뭐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 결국 그거는 그 의미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강화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긴축 정책이 채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냐? 뭐 제가 이제 말은 좀 많이 적어놨는데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긴축하고 자산 축소는 당연히 금리를 올린 요인이죠.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단기 금리든 장기 금리든 간에 금리가 오른 요인은 맞아요. 그래서 최근 올해 들어서 금리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뭐 인플레도 있지만 인플레와 연계된 인플레 막으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결국 시장의 단기 금리, 장기 금리든 끌어올린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죠. 그럼 실제로는 향후에 그럼 이런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됐을 때 채권 시장에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참 점도표 좀 아시죠? 네네. 점도표 이게 점 빡빡 찍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금리 얼마 될 것 같아요라고 그 FOMC 위원장들이 딱딱 찍는 건데 결국은 설문조사예요. 뭐 저게 얼마큼 그 신빙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그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인데 이 표에서 보면은 물론 지난 이제 저번 주에 FOMC에서 보면은 어 2023년까지는 3.8%가 늘겠다. 근데 2024년 내후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이렇게 설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채권 시장에는 어떨까요? 금리 인하한다. 채권을 하는 음, 사람들은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벌 수 있다면 금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약간 예, 상승 국면보다는 좀 침체 그렇죠. 국면으로 빠진다는 예, 의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연준도 어느 정도는 경기 둔화를 뭐 내심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연준 의원들 마음속에서 있는 게 밖으로 표출된 걸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계속 연준이 긴축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긴축 강화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땡겨서 긴축 확 하고 그게 결국 살 빨리 뺐다가 나중에 많이 먹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긴축의 끝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도 하반기 때 내년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경기 둔화하는 거는 그 뭐 교과적으로는 그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면은 경기 둔화라 보고 침체라 보거든요. 근데 침체가 더 빨리 와서 내년 하반기 때 오히려 그 긴축이 끝나고 금리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의견도 일부 존재하고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그 2년 내 경기 둔화가 온다. 그 연준도 그걸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약간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연준도 어쨌든 간에 긴축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 경기 침체 둔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까지 많이 오른 미국 장기금리, 미국 10년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더 이상 빨리 오르지는 않겠다. 오히려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뭐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냐고 시장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요 며칠 사이에도 금리가 좀 빠졌잖아요. 그쵸? 지금 그죠. 미국 국채 금리가 한 3.2 정도 할 거예요. 현재도 보니까. 그럼 되면은 저희가 3.4까지 갔다가 그죠. 예. 결국은 이제 뭐 빠른 상승보다는 계속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올 때마다 뭐 상승 하락 반복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이제 기준금리를 네. 내년에 뭐 3.8, 4%까지 오른다는 얘기는 현재 2%라고 하면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영업적 직원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연히 시장 금리도 뭐 같이 오르는 게 정상 아니냐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설명해 그 주시면. 뒤에 아 예.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뒤에 혹시 제가 넘어가면 다시 예, 제 얘기해 예, 주세요. 예. 그 세 번째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물가와 통화 정책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뭐 어떻게 뭐 피크아웃인지 모르겠어요.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계속 연준이 물가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계속 긴축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에 대한 뭔가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제 경기 둔화,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많아지면서 결국 둔화를 걱정이 되면은 이 장기 금리는 서서히 빠지거나 아니면은 상승의 폭 자체가 줄거나 속도가 늦춰지거나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걸 선반영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갑자기 채권과 주식을 이야기하시는 예, 예, 예. 맞습니다. 오늘 국내에 성장, 빠진 것도 기업 예, 실적 뭐 예, 악화하고 예, 그런 거.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채권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자산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에 대한 둔화를 조금은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채권 시장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조금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것도 인플레는 아직 안정은 안 됐지만 이것 때문에 성장이 둔화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미 차장님이 처음에 파월이 되게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게 네네. 물가를 잡자니 지금 성장이 위태위태하고 또 그렇죠. 성장하려니 또 물가가 치솟고 네. 그런 게 고민인 거죠. 그렇죠. 뭐 이 그림도 보시면은 네. 지금은 연준에서 인플레하고 통화 정책을 중점으로 보고 있어요. 동그랗 그렇죠.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장 둔화 경기 침체는 굉장히 조금 뭔가 찜찜한데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제로 성장 둔화 경기 침체가 온다기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이 점점 저쪽으로 가고 오히려 인플레와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가 상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둔화나 이쪽으로 더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뭐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채권은 약간 방향성 자체가 확 바뀌지 않겠지만 서서히 조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전제로 요렇게 이제 기본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내용은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 어쨌든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산으로 치면은 한 7-8% 능선 정도 돼 있다. 그래서 이 금리 수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훼손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또 긴축이 지속되면 5번인데요. 소비가 지속되면서 결국은 둔화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기정사실화처럼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경기 둔화가 된다면 결국은 10년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의 상단은 제한적일 거고 좀 오르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약간 예상 시나리오를 할 수 있겠고요. 7번에 이제 한국은행 제가 뭐 국내 얘기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국내를 따로 말씀 안 드린 이유는 국내는 결국 해외,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앞에 그림을 잠깐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 안 올리면 결국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물론 그렇다고 뭐 자본 유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 애매하다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달 가겠습니다. 저희 금리 올리나요? 6월 달에? 다음 달인가? 7월 달 금통위 때 올리나? 잘 모르겠는데. 50bp 근데 예, 올린다는 얘기 아마 나오잖아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맞아요. 이창용 총재. 이창용도 지금 약간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국내도 조금 상승 쪽 가지 않겠냐. 근데 이미 채권 금리 좀 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오히려 국내 금리도 오늘 좀 빠졌죠. 10년 국채 금리 국내 3.7? 3.79까지 갔다가 네. 장 막판에는 3.7로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국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에 대한 걱정이 좀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경기를 잠깐 볼게요.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여기는 다 설명드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채권에 대한 금리 수준을 알려면은
현재 경기 국민이 어딘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넘어야 되거든요. 참 요거 표 보실 때 지금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뿐만 아니고 저는 글로벌 미국? 하도 요새 역금융 장세라는 말 들어서 네. 지금 거기 지금 여기저기 예. 역금리 장세. 예. 그럼 볼까요? 역금리 장세는 금리가 올라가고 실적이 좋긴 좋은데 좀 덜 좋아지고 그렇죠? 둔화되고 주가는 딱 맞네요. 이분 이게 우라가미 군요잖아요. 주식시장의 사계절 일본. 맞네요. 잘. 예. 저도 이제 뭐 굳이 지금 주식시장을 비교한 주식시장을 사계절에 끼워 맞춘다면은 지금 가을 장세 그리고 역금리 장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상되는 게 침체 국면이잖아요. 물론 침체 정도가 뭐 기간이 뭐 짧을 수도 있고 약하게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 정도는 거쳐가지 않겠냐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말씀드린 거는 뭐 주식이나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여기 이제 뭐 베어 플래트님, 불 플래트 용어가 있는데 요 용어보다는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유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배어는 나쁜 거에 좋은 건가요? 배어. 배어가 곰이잖아요. 예. 곰이 곰. 비관 그 예, 안 주식에서 좋은 안 거예요. 좋을 때 불은. 불은 황소니까 예. 황소가 확 나는 게 그 화랑 장세니까 좋은 거고. 곰은 공격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황소 어떻게 하죠? 뿔로 받잖아요. 그래서 예 좋은 거고. 곰은 몰랐어요. 곰 나 영화 보기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역금 정세는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용어를 정확히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건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가 올랐죠. 그렇죠. 결국 여기가 단기금리예요. 여기는 장기금리고 얘가 올라가면서 이 곡선 자체가 기울기가 이제 평평해진 거죠. 이게 스티프거든요. 스티브 가파른 아, 거. 가파르다가 이게 평평해진 거죠. 결국은 단기금리가 장기금 서서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서서히 붙으면서 많이 들으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경기 둔화죠.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하게 침체 된다면은 채권 금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결국 단기금리도 오르긴 하겠지만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면서 장기금리가 서서히 빠지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빠지는 거죠. 근데 단기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장기에 빠지면 마찬가지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결국 경기 둔화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죠. 향후에 그러면은 지금은 최근에 단기금리가 좀 오르고 장기금리는 오히려 변동 여과나 좀 빠지고 있는데 향후에 경기 둔화하고 침체를 가정했을 때는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많이 빠지니 장기금리에 빠지는 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펀드를 하면은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베어굴은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로 그렇죠. 주식하고는 다르죠. 반대기. 아니 똑같습니다. 베어 같은 경우에도 단기금리가 오르는 거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불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은 아까 역관계 장기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 좋은 거죠. 주식은 똑같습니다. 불은 좋은 거, 베어는 나쁜 거. 혹시 여기까지 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화상 교육이 안 좋은 점이 저희가 눈을 보고 얘기를 못하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제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유 상품 드렸는데 모르 예 조금 어려웠는데 뭐 이건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곰이 좋은 거 아니고요. 황소가 좋은데 황소가요. 네. 아니 곰이 안 좋다고 하니까 동물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저 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불 플래팅이 황소가 주식에서 좋은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 채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금리가 빠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예, 좋다. 뭐 여의도 황소 동상 있습니다. 어디 있죠? 예전에 대신증권 앞에 있었는데 금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예, 있어요. 대신증권이 여기 명동으로 생겼고 없어졌더라고요. 금융투자협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실제 금리가 요 그림대로 움직인다고 볼게요. 요게 인베스트닷컴 가시면은 뭐 매일 볼 수 있는 건데 월스트리트? 자, 안 가봐서. 요게 실제로 보면은 요 맨 밑에 있는 그래프가 1년 전에 채권 수익률 그래프예요.
요거 한 달 전. 그다음에 이게 최근. 실은 오늘자거든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장님? 기울기가 위로 가서 이렇게. 이거 또 아까보다 좀 덜 갈팔해지는 것 그쵸. 같아요. 이게 플래팅이잖아요. 평평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시다점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좀 그리 복잡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쭉 평평해지면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장기하고 단기 금리잖아요. 폭 이만큼 넓어지는데 이게 평평해지니까 얘랑 이제 폭이 작아지는 거죠. 그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채권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한 그 S&P 500의 주식 변동성 보등 지수가 뭐가 있죠? 빅스 지수라고 빅스. 있어요. 네, 빅스. 채권의 변동 지수가 있어요. 저기 있네요. MOV. 예, 무브란 게 무브. 메릴 린치 옵션, 예, 어쩌고. 예, 예. 무브 지수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주식 빅스가 변동성이 심해지면 그 변동 심하다는 이야기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은 변동성이 커지니까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채권 시장에 채권 가격이 빠지거나 금리가 확 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2020년이 코로나, 지금 코로나 수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3월 달이에요, 3월 달. 3월 달이고 이게 최근 6월 중순 FOMC 하고 나서 금리가 막 속도 엄청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변동성을 보는 이유는 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상승 폭이랑 속도로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거의 140 근처만 갔다가 그죠? 지금은 좀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향후에 변동성이 조금 줄지 않겠나. 그럼 결국 채권 상승폭이라든가 금리가 상승한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고요. 이 차트는 어디서 보시냐면은 구글에 가시면은 구글 파이낸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메릴 린치 치면은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 저장해 놓으셨다가 그 관심 목록 저장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뭐 매일 볼 필요 없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저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경기도 침체 가능성을 해외 언론들은 국내 뭐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있냐. 결국 골드만삭스도 내년 침체 확률이 48%다. 얘들을 계속 높여가요. 그렇죠?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미국 경제학자분들도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44%다. 금융이 더 높다. 되게 안 좋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07년 금융위기랑 2000년 코로나랑 그다음에 지금의 상태를 경기 침체가 아직 뭐 2020년 6월은 아직 경기 침체 아니지만 그때 지표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냐. 근데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지표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는 뭐 지금 나쁘진 않지만 이 당시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표가 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제일 눈에 띄는 게 실업률은 실업률만 많은데 좋아졌어요. 물가가 예. 엄청 오네. 물가는 저게 잡혀야 되는데 제가 안 잡히니까 지금 계속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하나 경기 둔화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은 연준이 과거 13번 기준을 인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번 빼고는 10번이 다 경기 침체, 둔화 내지 침체가 왔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이 그러면 14번째잖아요. 14번째면은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될 여지가 크지 않겠냐라는 그런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해외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실제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57%가 이 표는 저번에 한번 화상에 때 보여드린 표인데요. 57%가 오긴 온다. 오기는 오는데 매우 짧고 very short, mild죠. 매우 짧고 좀 덜 심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죠? 약하게 오지 않겠냐?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바램이죠. 예.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글로벌 채권형 펀드를 하신 분들이 거의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두 자리까지 갔어요. 결국 주식으로 치면은 채권이 마이너스 두 자리는 얘기는 주식으로 치면은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채권 밭이 말랐어요. 말랐어. 거의 뭐 채권의 대학살이라고 할 예, 정도로. 뭐 제가 표현한 것처럼 혈흔이 낭자한 채권 순환 시대. 무슨 뭐 영화 제목 같네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향후 1, 2년 내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장기채가 방향성이 바뀐 시점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24년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채권이 굉장히 힘든 시긴 하지만 결국은 저게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하면은 채권의 풍년 시대가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좀 봐요. 차이는 어떠세요? 그렇지. 갑작스런 네, 질문이었네. 네. 비슷하죠, 저랑 의견이? 비슷하죠. 네. 다만 이제 금리가 그럼 여기서 확 빠질 것 같냐? 좀 약간 그건 좀 그거는 그건 또 아닌 것 다 같고.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아까 여기 변동성의 크기와 속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 여기 있죠. 빠르지 않은 상승 속도는 쿠폰을 일정 상승 가능하다. 채권화 펀드는 뭐 국내 해외든 간에 이 오른다는 것,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채권화 펀드에 나쁜 건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게 하지만 꼭 수익률 빠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쿠폰 금리가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오르면은 이 오르는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에 따른 채권가의 하락폭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하락폭을 쿠폰이 일정으로 상대로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채권 펀드가 마이너스 폭이 큰 이유는 이 금리 상속도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쿠폰 금리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확 벌어진 거죠. 근데 향후에도 그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 폭이 엄청 클 거냐?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그렇지 않겠냐는 거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게 이 변동성 지수를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음. 우리나라 10년물 금리 있잖아요. 국고채 10년물 금리. 네네. 1년 전에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세요? 한 2%? 2%. 딱 근데 아니죠. 오늘 몇 퍼센트지? 아까 아까 3.7. 3.7까지 갔죠. 예. 그러니까 1.7 1년 올랐네요. 사이에 거의 2%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역사상 뭐 흔한 일은 아니죠. 주식으로 치면은 떡락이죠, 떡락. 그렇죠. 네. 코로나 때 1,400포인트 지난번에 네, 그 수준일 거예요. 신한종 센터장님이 얘기한 예. 표현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채권이 지금 되게 싸졌다. 그쪽이. 예. 채권은 이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수준이다. 결국 지금부터라도 느리라도 채권을 좀 사야 된다. 근데 다만 니네가 지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 그게 지금 한두 달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줘야지 하반기 때 뭐 이렇게 뭐 채권을 투자를 할 수 있지. 바로 뭐 금리가 뭐 이렇게 방향성 바뀌어가지고 할 때 그때는 늦어요. 지금 조금씩 채권에 관심을 가지시라 입장에서 저희가 그걸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뭐 내일 채권 펀드 했다. 야, 그 다음에 수익 난다.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채권은 아까 계속 반복드리지만 농사진 것처럼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은 좀 주식하고 다릅니다. 채권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이야 오늘 해도 오늘도 상한가 나좀 많거든요. 뭐 비료주 이런 거 많이 났잖아요. 달라요, 채권. 채권 오늘 한다 그래가지고 상한가 그러진 않습니다. 서서히 그냥 쌓아가면서 금리가 빠지면은 또 채권가 오르면서 그게 또 수익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금리가 올라면서 쿠폰도 지금 많이 높아서 좋고. 많이 올랐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도 어쨌든 시장 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에 대한 그 쿠폰도 계속 올라와요, 지금. 지금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3.7%라는 얘기가 네. 10년 동안 만약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1년에 3.7. 3.7% 쿠폰을 계속 받는 거죠. 받는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3.7%면은 낮지 않죠. 낮지 않죠. 네, 괜찮아요. 사실 거예요. 거기다 덤으로 여기서 국고채 금리가 빠지면 채권 자본 차익까지. 매매 손익도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네, 평가 손익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요새 채권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제 간단히 채권 금리 방향성이라든가 그 통화정책 간단히 봤는데요. 결국 잠깐 정리하자면은 연준은 긴축정책 계속 할 거다. 근데 그 긴축정책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그 향후에는 장기 금리가 조금 빠질 수도 있다. 빠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어느 채권 해야 되냐? 어느 채권에? 그죠? 이게 지금 뭐 제목 있는 것처럼 채권을 점진적으로 할 때가 맞다면은 어떤 채권을 해야 됩니까? 자, 그럼 지금은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국채라든가 투자적격 회사채, 보통 저희가 IG 그러거든요. 투자적격 회사채 위에 투자 적합하고요. 하이힐드 같은 경우, 하이힐드도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쿠폰이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금리가 올랐을 때
그 쿠폰으로 인한 상세 정도가 있어서 좀 딴 것보다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알드가 최근에 다른 펀드의 다른 채권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진 거는 가격 측면에서는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가 어떤 둔화로 가는 거잖아요. 하이알드 제가 뒤에 좀 이따 좀 설명 드리긴 할 건데 둔화로 간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하이알드의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국채라든가 투자자금 회사 차이가 있는데 하이알드까지 굳이 할 필요 없고 하이알드는 조금 더 보다가 하이힐드의 가격이 빠진다는 의미는 네, 하이힐드의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예,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하이알드 그 발행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를 더 돈을 더 금리를 많이 줘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팔린다는 거죠. 예. 약간 우량한 것보다는 덜 우량한 애들이 대출 받을 때 금리를 더 높여서 대출 받듯이. 그렇죠. 네. 저번에 말씀한 네, 것처럼 네, 가상금리, 네, 네, 가상금리. 가상금리가 더 올라가는 음, 거죠. 음, 너 기업 위험하니까 뭐 대출해줄 때 음. 금리 더 받을래? 채권 발행할 때 쿠폰 더 줘. 뭐 그게 똑같은 왜냐하면 거죠. 경기 침체기에 음, 비실비실한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특히 침체기에는 네네, 맞습니다. 더 음, 하이힐드가 더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거를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지금은 경기 상승기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경기 하락기 초입으로 보는 게 맞는데, 자, 경기 하락기에서는 이 국채라든가 회사 잘한 게 맞다. 요거거든요, 요거. 바이. 그 왜 그러냐? 이자 수익은 쿠폰은 고정. 그렇죠. 그 정도. 항상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이 금리 변동 때문에 자본이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장기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본 이득이 나요. 두 개는. 근데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되면은 국채금리 빠지지만 오히려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에 빠진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실은 지금 국면에서는 하이힐드라든가 이머징도 실은 하이힐드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이고 경기에 덜 민감한 그런 채권을 또 그런 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펀드를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같은 되고요. 채권이라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음,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채권이 안전자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채나 신용등기 높은 투자 적격 채권은 안전자산이지만 음. 하이드는 오히려 주식과 같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네네, 채권만 맞아요. 마음만 같고 속성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하이힐드는 주식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네. 움직임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이힐드는 언제 해야 되냐면요. 경기가 반등기 보일 때, 결국 경기 상승기 때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국채금리는 뭐 조금 오르겠지만 스프레드가 가상금리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그 채권 금리는 빠져요. 하이힐드 기업 채권 금리는 빠지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경기가 상승한 상승 초입이라든가 상승 국면에서는 뭐 국채나 이런 것보다는 또 하이힐드가 수익이 좋고요. 그건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실제 이제 데이터를 저도 어제 받은 건데 데이터를 한번 검증을 한 자료예요. 지금 후택이잖아요. 후택에서는 주식이든 하이힐드든 뱅크론이든 뭐 최종 회사채 국채든 수익률 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막상 침체로 딱 가잖아요. 확 바뀌죠. 주식 마이너스, 그다음에 뱅크론 마이너스, 하이힐드가 플러스 나긴 해요. 근데 저 플러스 난다는 거는 하이힐드 쿠폰 자체가 원래 높아요.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해서 그런 거지. 근데 얘보다 더 좋은 게 두 개죠. 국채하고 투자등 회사채. 그럼 다음 경기면 어디죠? 회복기잖아요. 회복기 어떠냐? 하이힐드는 거의 지금 엄청나게 그죠? 엄청 높아요. 이게. 물론 이 의미는 반어적으로는 전 경기 국면 때 좀 안 좋은 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런 국채라든가 투자등 회사채보다는 하이힐드가 더 높아요. 근데 이 높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가상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이힐드랑 국채랑 투자 회사채 가장 큰 차이는 가상금리가 있어요. 국채는 가상금리가 없죠. 그냥 국채 그대로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를 붙이면은 예를 들면은 1% 가상 작게 붙이면 그게 이제 그 투자 적격 회사채고요. 거기에 5% 붙인다 그러면 그게 하이힐드예요. 그럼 결국 그 말은 그 채권을 산 사람들이 쿠폰을 더 많이 받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은 경기 국면에서는 회복 국면에서는 쿠폰도 많이 받고 또 가격도 빠지면서 저기 금리도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채권 가격 상승폭도 먹을 수 있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하이드라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을, 더 수익이나 가능성이 큰 투자 등 회사채라든가 국채가 더 유리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조금 내용이 쉽진 않죠. 근데 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네,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계속 반복적으로 네, 나오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채권 투자해서 돈 벌려면 금리 상승 국면보다는 금리 하락 하락 국면 국면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많이 있다. 벌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현재 국면이 금리가 지금 진짜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다. 음, 채권 가격이 엄청 싸졌다. 그럼 향후에 금리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1, 2년 후에 서서히 빠질 수 빠질 수 있는 있다. 거죠. 그러면은 채권에서 돈 벌 기회가 충분히 다가왔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이지맨답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예. 월요일 날 저희 우리 김현 차장님이 강의하시고 그 밴드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빨간 줄 맞췄네. 채권 강의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빨리 하시죠. 근데 질문 올려주신 게 네. 그 최근 미국 하이힐드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 중인데 맞아요,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크레딧 마켓의 신용 위험이나 부들 가계 부채 지표는 양호합니다. 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럼 최근 하이힐드 스프레드 상승은 과다하고 판단되는데 다음 강의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려서 준비했습니다.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가상금리 대출 가상금리 똑같은 개념이에요. 채권 발행할 때 국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붙이는 거. 위험한 기업은 많이 붙이고 덜 위험한 기업은 적게 붙이는 거죠. 아예 안 붙일 수 없으니까. 그럼 최근 상태가 어떻냐? 거의 지금 5%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 5%가 조금 실은 하이드 스프레드 측면에 보면은 뭐랄까 조금 주의,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 뉘앙스를 갈 수 있는 선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당장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스프레드만 봤을 때는 딱 요지점이잖아요. 요지점. 근데 잠깐만. 네. 2008년에 저 그때 하이리스크가 엄청 올랐네요. 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금융위 때는 아예 은행들 무너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모든 데 빠져가다 보니까 이 신용 경색이죠. 그래서 시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돈을 빌려면은 막 10%, 20%씩 금리를 붙여야 됩니다. 20은 너무 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저 하이힐드 2008년에 네. 저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또 많이 먹었겠네요. 그것도 하나 이게 지금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네. 2020년 코로나 코로나. 때 정확히 기억한 제가 3월, 4월 그쯤일 거예요. 네. 이때 하이힐드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보세요. 근데 이때는 거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냐? 채권 가격이 지금 엄청 빠져 있겠죠. 그렇죠. 빠져 있는데 결국 빠졌다는 얘기는 쌀 때 샀어요. 쌀 때 사서 언제 팔았냐? 한 1년 정도 들고 1년 정도요. 그래서 요즘 팔았겠죠. 딱 2020년 네, 3월 정도에 요렇게, 들어가셔서 네. 그 정도.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쿠폰도 먹고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폭도 먹고 그렇게 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로 채권원 펀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는 2008년은 이제 역대급이네 진짜. 근데 저 때는 모든 게 그랬나? 모든 자산이. 환율도 이때 다 그렇죠. 어, 근데 못 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 돌아가면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아직 못 사요. 지금 못 사요. 네, 지나가다 사는 얘기죠. 그럼 스프레드만 봤을 때는 좀 조심할 타이밍은 맞지만 실제 그럼 내용을 뜯어보면은 일단 그 저희 하이힐드보다 부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도 같은 경우에 그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아니면 만기가 연장을 못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그 EBS 증권인가 거기 그래프 따온 건데요. 결국 지금 채권이 그 하이힐드 채권이 만기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보시면 2002년도에 만기되는 정크본드 하이힐드 채권이거든요. 이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 0.7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24년까지 만기되는 것도 7%밖에 안 된다. 결국은 채권 발행 기간이 길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 돌아가는 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부도율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아까도 이렇게 저희처럼 연철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18% 3만기 도래 예정.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분위기 다르죠. 결 자체가. 근데 여기서 저희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건 무조건 뭐 이러니까 무조건 안심하자. 그건 또 아니에요. 아까 장단기 금리장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거 이제 저희 차트를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이게 동그라미 친 게 역전된 거거든요. 0보다 미치죠. 이게 10년에서 2년 뺀 거니까. 역전되고 나서 하이드 스프레드 이거 빨간색이요. 스프레드가 6이 정도 거예요. 6을 넘게 되면은 여기거든요. 결국 침체가 왔어요. 근데 모든 침체, 이 회색이 침체 기간인데 다 그게 증명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6까지 안 갔고 결국 장내 금리차 아직 역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할 스프레드가 위로 치솟는다. 근데 그 6 정도 된다. 그러면은 조금 저희가 둔화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폭이 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온 건데 이 무디스에서는 조금 부조율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지만 서서히 올라가면서 결국 그 하이드 스프레드에 대한 가상률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결국 다 떠나가지고 하이드 지금 조금 불안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불안하다. 당장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하이드를 투자한다. 그건 조금은 조심해야 될 거다.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다른 게 할 게 많습니다. 경기 국면으로 보면 굳이 지금 그쵸. 굳이 예, 오는 거죠. 굳이, 지금. 굳이, 굳이 머리 그냥 아파서까지, 불 고민할 속에 때까지, 그냥 뭐 뛰어들려고 하냐. 예, 일단 좀 지나가서 좀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YTM이랑 두레이션만 간단히 볼게요. 저번 시간에 YTM과 두레이션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요 자료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 이제 펀드점 가시면은 월간형 보고서 있거든요. 거기 펀드별로 요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뭐 두레이션, YTM이 있는데, 근데 뭐 이거 숫자 보면 숫자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히 그 만기 수익률 YTM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YTM은 요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제가 최근에 펀드잖아요. 펀드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다. 결국은 YTM은 향후 시장 금리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1년 기대 수익률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하시는 AB 글로벌이 있어요. 9.41이에요. 지금 현재 5월말 YTM이. 그럼 지금 이 펀드 가입하면은 1년 후에 금리가 고정이 예를 들어서요. 10년 고정 변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9.4%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쿠폰 포함해서. 근데 물론 그 안에 금리 변동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근데 결국 이 9.4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AB 글로벌 펀드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싸져 있다는 거 당연하죠. 얘는 하이힐드 채권, 하이힐드 펀드다 보니까 다 많이 싸져 있는 거죠. 요게 결국은 지금 정상 가격보다 이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사면 나중에 이 정도 수익 날 수 있다. 1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전이 2021 6월 예, 말 예. 7.2였는데 그 지금 7.이었죠. 9.4니까 금리가 올랐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네? 그렇죠. 싸졌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죠. 지금 작년 6월 딱 1년 전 비해서 거의 두 배씩 다 올랐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그 하나 단기 할증 3.7였는데 6.5로 올랐고요. 뭐 우리 집 핑거 토탈 리턴도 2.2였는데 5.4로 올랐고요. 예적금 금리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예,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이고 결국은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YTM은 그 펀드를 얼마나 싸게 쓸 수 있냐. 그리고 지금 국채금 변동이 없을 때 나중에 향후 1년에 기대할 수익률이 요 정도 되겠구나 정도를 그냥 보시면 돼요. 원래 뭐 수식으로 복잡하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실제 뭐 펀드 판매하거나 그럴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두레이션은 이거 두레이션 옆에 딱 조사를 해놨는데요. 결국은 저거죠.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 가격 상승 하락폭 얼마 될 거냐. 아까 저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레이션이 만기죠. 가중평 단전 만기 두레이션이 크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빠지면은 가격 상승폭 클 거고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 하락폭이 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변동성하고 약간 연관돼 있어요. 그 금리에 따라 가지고 가격폭이 위아래 얼마큼 움직일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크고 숫자의 상대적 크기가 뭐 좋고 나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편할 거예요. 음. 우리 회사 지금 팔고 있는 단기채 있잖아요. 단기채. 국내 단기채권 펀드, 단기채권 펀드가 있고 NHRMD 국채 10년 10년 펀드가 펀드가 있죠. 있어요. 듀레이션은 당연히 뭐 클까요? 당기 10년 펀드가 한 8년 정도 되죠. 예. 그럼 작년 이맘때 음. 금리가 아까 엄청 많이 1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채보다는 국채 10년 10년이 금리에 대한 마이너스 펀드 손실폭이 훨씬 크겠죠. 훨씬 크겠죠. 예, 예. 그렇게 그 이해하시면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
조금 쉽게 그냥 아, 쉽진 그리고 않은데 반대로 네. 거꾸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국채 신용이 더 훨씬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죠. 뭐 맞습니다. 항상 거꾸로 예.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예. 이게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금리의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에서 뭐가 유불리는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YTM이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의미잖아요. 향후 시장 금리 변동 없을 경우 예상할 수 1년 기대 수익률. 요걸 참 예시를 간단히만 들어볼게요. 자, 이게 하나 단계할 텐데 작년 6월 말에 YTM이 3.73이었어요. 그럼 이때 가입한 사람은 1년에 예상할 수 있는 일이 3.73이었어요. 근데 이 펀드의 두레이션은 그 당시 1.88. 그리고 하이드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대한 채권 금리 4.12.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 5월 말에는 채권 금리가 7.3이에요. 결국 한 3% 정도 금리가 올랐거든요. 자,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떨어지냐? 이 두레이션이 이게 그래 큰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금리 상승폭, 2.91에다가 두레이션 곱하면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그 자본 손실이 나거든요. 평가 손실이. 그럼 결국 1년 동안 예상할 수익률이 3.73이었잖아요. 그럼 3.73에서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금리 하락폭 5.47 빼면은 지금 이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74 정도 돼요. 근데 실제 제가 계산하고 나서 이 펀드 수익률을 한번 보니까 마이너스 1.73 정도 되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개념을 가시면 돼요. 자, YTM은 향후 금리 변동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인데 거기다가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따라 가지고 YTM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결국 이 앞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YTM이 크고 작다는 거는 그 펀드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봤을 때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어, 싸게 살 수 있다는 뭐 그런 나타낸 거죠. 얼마큼 싸게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낸 거죠. 네. 그럼 펀드로 봤을 때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를 해야 되냐? 자,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국채와 투자학교 회사채 비중이 가장 많은 펀드가 된다. 저희가 파는 펀드 중에는 우리집 핑거 토탈 리턴 펀드가 있어요. 제 앞에서는 뒤에 나오네요. 거의 국채하고 투자학교 회사채비 80%예요. 그 다음에 하나 UBS 핑코 글로벌 인컴 얘는 53%. 그리고 우리집 핑코 분산 투자는 13% 돼 있어요. 이 중에서는 우리집 핑코가 비중이 제일 높죠. 두 번째, 자, 향후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를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자, 지금 금리가 뭐 약간은 위로 갈 가능성이 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심 모르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고 싶잖아. 그러면은 두레이션이 가장 짧은 거. 여기죠. 하나 UBS 핑크 글로벌 인컴 2.68년. 결국 얘는 금리가 올라도 빠지긴 하겠지만 그 가격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자, 경기 침체. 저희 항상 경기 침체 둔화를 지금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장기 금리가 빠졌을 때 최대한으로 수익을 보면서 하이드 비중은 최소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는 반대로 금리 하락 시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듀레이션 큰 펀드, 우리집 핑거 토탈 리턴 이고 하이드 비중이 거의 없어요. 결국 국채와 투자 회사채 비중이 높고 리스크를 지기 싫은 분은 하나 UBS 핑코 그 리스크를 좀 지면서 나중에 경기 침체가 됐을 때 금리 하락했을 때 수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집 핑거 토탈 리턴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차장님 그럼 질문 하나가 네. 있는데요. 저런 국채나 저런 투자 적격 회사채 비중 같은 거는 펀드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하나요? 아니면 막 시시각각 바뀌나요? 시시각각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추이를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펀드에 대한 운영 전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핑코 토탈선 같은 경우에 국채가 뭐 예를 50이 있는데 걔를 뭐 10으로 줄여 그러진 않아요. 펀드 원래 운영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에 들어가 있는 편입 그 채권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은 각 펀드들마다 아까 YTM은 바뀌잖아요. 뭐든 바뀔 수 근데 있죠. 좀 듀레이션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많이 바뀌면 제가 펀드 선택할 때 뭐 맨날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게 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두레이션은 펀드 운영 전략에 따라 다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펀드에 대한 운영 철학이죠. 예를 들어서 향후에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 UBS 글로벌 인컴이 듀레이션이 2.68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한 2.68년인 줄 알고 비교적 짧은 거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막 갑자기 5년으로 바뀌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거의 이 수준 유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앞에 이제 말씀드린 거를 표로 다시 그린 거예요. 이게 올 말의 듀레이션 여기 YTM 보시면 되고
듀레이션 보시면 되고 YTM은 우리 집 분산 투자 가장 크고요. 듀레이션은 토탈 리턴이 가장 크고요. 근데 이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외시켰어요. 일단요. 제외시켰고 결론은 이거죠. 금리에 대한 베팅 싫어. 그냥 무난하게 하실 분들은 하나 UBS 글로벌 인컴 하시고요. 향 금리 하락할 때 좀 추가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 핑거 토탈 리턴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펀드만 당분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추천 펀드가 우리 집 핑거 토탈 리턴 추천 펀드 들어갈 거고요. 하나 UBS는 추천 펀드는 아니지만 그 추천 펀드 이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좋게론 펀드로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그래서 요분은 우리 그 이지맨 연준차님이 설명해 주실 건데 한번 요분 설명드릴게요. 채권 투자는 시폴인 농구에 나와요.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1993년부터 2022년 5월달 뭐 5개월 정도까지만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들의 1년간 투자 수익을 한번 뽑아봤어요. 봤더니 거의 30년 가까이 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한 연한선상 5% 정도. 근데 물론 중간에 1994년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약간 손실을 본 적이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좀 특수한 경우죠. 네, 엄청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평균을 한 30년치 내보니까 투자 적격에 투자했을 때 1년에 한 5% 정도.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실을 본 해도 있었다 간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1년. 네. 그런데 시계를 좀 넓혀가지고 2년간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94년도에 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 거는 93년 수익률, 94년율 평균 낸 겁니다. 네. 그렇게 해봤더니 올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더라고요. 평균이 한 5.1%고 그리고 유일하게 손실 났던 게 올해입니다. 올해. 근데 올해는 아직 뭐 네, 아직 2년도 봐야 되니까. 마감하지 않은 근데 상태니까. 저도 아마 올해 내년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영미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생각이 그럴 수도 들어요. 있고요. 예. 예. 아직 뭐 남았으니까 하반기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 투자라는 거는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좀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주식형 펀드만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성이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수준의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채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보고요. 지금 주식 한다고 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같이 시장 분위기 확 바뀌어서 또 엄청나게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지금 가져야 보면은 이런 30년 동안 올해 같은 해가 없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예. 그만큼 많이 싸진 거예요. 네, 채권 자체가. 그렇죠. 많이 싸진 거예요. 많이 싸진 거죠. 질문이 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최대 연금 있죠. 뭐 퇴임연금이든 저 개인연금이라도 좀 본인 연금만이라도 채권형을 좀 사주는 것도 좋을 거고 저는 제가 한 3주 전에 그 하나 UBS 그룹 인컴을 개인연금 좀 스위칭을 해놨거든요. 네. 지금 플러스는 돼 있습니다. 질문을 몇 개 주셨는데 잠깐만요. 우리 이강훈 팀장님께서 2번, 3번에 적합한 채권 펀드 부분. 죄송해요. 2번, 3번 뭐죠? 그 YTM 얘기하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혹시 이 페이지 맞나요? 이 페이지요? 네, 이 페이지 맞는 것 같네요. 네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향후 금리가 지금 저희가 어쨌든 경기 둔화를 가정하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크잖아요. 크게 되면은 결국 장기 금리가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거나 빠질 수 있는데 당장 아니지만 근데 또 이게 또 FOMC 회의라든가 뭐 하반기 때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러면은 긴축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장기 금리가 구간별로는 탁 튈 수도 있거든요. 뭐 폭도 넓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를 가져가야지 금리가 오를 때 가격 하락폭이 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펀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펀드가 그나마 지금 제일 난데 이 중에서 요런 목적을 하실 거면은 둘의 가장 짧은 그 하나 UBS 핑거 그룹 인컴이 가장 낫다. 그게 이제 2번 설명이고요. 3번은 반대 경우죠. 그래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2023년 하반기 24년도에 경기 침체가 어쨌든 한 번은 올 거니까 거기에 따랐을 때 장기 금리가 빠지면서 그 올라가는 채권 가격 상승폭을 최대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 펀드 중에서는
듀레이션 가장 긴 핑거 토탈 리턴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그걸 정리드린 게 이거죠. 금리에 대한 베팅 없이 무난하게 하실 분들은 하나 EBS, 금리 하락 시 추가적인 수익 원한다면 우리 집 핑코,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양나래 팀장님께서 국내 채권은 별로는 아니고요. 국내 채권형이 저희가 이제 뭐랄까 할 만한 게 단기채 아니면은 국내 10년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 그런데 국내도 해외 글로벌 펀드처럼 동일합니다. 단기채야 뭐 별 고민 없이 지금 뭐 하시는 펀드니까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국제 1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제 10년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하반기 때 마찬가지 그 한은이 기준으로 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국채 금리도 오를 여지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채권형 펀드를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저번에 신한우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채권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원론적인 얘기 하겠지만 좀 금리가 틀 때마다 한 번씩 분산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하반기 때는 그냥 꾸준히 넣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아니면 그 2024년까지 기다리는 국내 거죠.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바닥이 우리가 어디다라고는 얘기할 수 바닥을 없이 모른다. 채권도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싸졌다고 하지만 그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죠. 근데 확률적으로 많이 지금 목 끝까지 와 있다. 뭐 그렇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얘기잖아요. 7, 8부 능선까지는 와 있는 상태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어차피 이 머리에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깨 정도라는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돌죠. 시대는 돌고 돕니다. 결국은 지금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향후에도 계속 오를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아까 뭐 2년 수익률, 1년 수익률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가 안 좋으면 다음에는 분명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채권 수익률이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역으로 생각해서 뭐 내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정도에는 사실 경기 둔화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금리가 지금 빠지거나 또 오히려 그 연준이 기준을 조금 낮추면서 시장으로 빠지는 국면, 그 국면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채권 투자를 지금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좀 정리를 그리고 해줄 수 하나만 있겠습니다. 딱 제가 네. 지금 역사적으로 75EP 자이언트 스텝 한 때가 94년도에 있어요. 앨런 네, 그린스판. 저때죠. 예. 네. 이때가 그래서 지금 투자증권 회사채가 이때가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그 당시 3%였는데 1년 동안 막 올려가지고 6%가 된 거예요. 연말에. 그러니까 한 3%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1년 동안. 그때 당연히 이제 채권은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았는데 빠지겠죠. 네. 그 다음에 엄청나네요.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렸는데 음. 그거보다 장단기 금리가 더 확 빠진 거예요. 중장기 금리가. 그러면서 그 다음해인 95년도에 채권형 펀드가 채권형 투자자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냈다. 근데 이게 꼭 이번에도 뭐 반복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를 봤더니 그 기준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던 해는 당연히 이제 채권형 투자했을 때 별로였지만 그 다음해에는 아까 동미 차장님이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이 올리니까 경기가 위축되니까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좀 중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는 성과가 좀 반대로 나온 현상이 과거에 있었다. 네, 그것도 좀 한번 맞는 말씀이고요. 뭐 꼭 저런 경우가 발생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경우도 분명히 저희가 저희 시나리오상에 넣을 수 있는 넣을 거고요. 수 있는 예, 거죠. 저럴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저 때보다 더 빠졌어요. 지금 그렇죠. 엄청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 채권형이 뭐 국내 채권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답변한 것처럼 국내 채권도 해외랑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보시면 되고, 근데 채권형이 저희가 많이 안 하세요. 많이 안 하시는데 지금 주식에 물리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그 채권 펀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참고로 뭐 강남이라든가 저희 이제 뭐 타 증권 PB 영업점에서는 채권 펀드에 대한 마케팅을 저번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왜냐면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빨리 시작한 거죠. 서서히 관심을 끌려고. 그래서 고액 자산가분들이 한 2년 동안 묶어둘 자금이 좀 서서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번 달에 이번 달에 저희도 채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번 시간에 오늘까지 한 거였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문서든지 또 필요할 때는 화상회 통해서 뭐 운영 경과 이런 걸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뭐 주식도 당연히 저가의 매수 기회가 해야 되겠지만 채권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 아니지만 저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딱 제가 1시간 했는데
내용이 조금 저번 시간보다는 어려워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저희가 마케팅 하시려면은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시장을 보셔야 되니까 요 정도는 저희가 자료 공유라든가 또 화상의 요 내용을 다시 저희가 화상의 강의라든가 밴드 공유할 테니까 시간 나실 때 잘하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전화 김현철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릴게요. 해주셨네. 예,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마치고요. 수요일 날인데 일찍 집에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일찍 가려고요. 어제 자료 만든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원래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 하려고 좀 무리했더만.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채권형 펀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요. 하반기 때는 채권형 펀드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